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야권 통합 결단, 과연 신의 한 수인지 죽을 깨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호창 의원, 유일하게 현역 의원으로 안철수 계보로 분류되는 송호창 의원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의 책사로 꼽혔던 윤여준 전 장관은 안철수 의원은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때마침 중앙일보 박보균 대기자와 그리고 조선일보의 양상훈 논설주관이 각기 다른 시각에서 안철수 의원의 야권통합 합당 결심을 칼럼으로 썼는데요. 예, 두 사람 모두 안철수 의원의 이 결단이 결국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박보균 대기자, 중앙일보, 저도 잘 아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박보균 대기자는 측근 관리의 실패를 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동안 수차례 무슨 일이 있어도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뒤집으려면 자기의 최측근들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지 한나라당에서 넘어온 김성식 전 의원,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결국은 어떤 언질도 없이 막판에 통보받는 식으로 야권 통합 통보를 받음으로써 결국은 김성식 전 의원의 경우에는 따라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도자로서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양상훈 씨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소개해 주는 이유는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야권 신당에서 자기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정말로 실현시키겠다면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이런 지적에도 귀를 기울이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상훈 논설주관은 재미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의원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지지율이 꺾이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이번 지방선거도 그랬다. 야권 지지자들이 연애할 대상으로 여길 뿐 결혼할 생각은 없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라면서 리더십의 부재를 들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려면 리더십 중요하죠. 리더십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오더라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용기, 이런 것들이겠죠. 안철수 의원이 야권 신당에서 과연 어떤 입지를 구축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안철수에 대한 평가, 보수신문들 박합니다. 그러나 그 박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신문, 그리고 보수신문이 지지하는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권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장관, 공공기관장을 징발하면서 정상적인 정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마구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을 징발하는 것이 과연 항상 박근혜가 얘기하는 선거의 정상화가 맞느냐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사설 들어보시죠.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이 어제 6.4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장관직을 사퇴했다. 선거관리 주무장관이 직접 선거판에 뛰어들겠다고 나선 셈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총동원령에 따라 취약지대로 꼽히는 인천의 선거를 위해 지명도 높은 현직 장관을 징발한 결과다. 국무위원 자리가 집권당의 선거 전략에 따라 휘둘리고 활용되는 잘못된 행태가 다시 벌어진 것이다. 네. 장관을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내보내는 거, 그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직 장관을 바로 내보내는 거, 정상적인 행태는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제 비슷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관리 주무장관을 선거에 내본 사례는 아마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부라 하면 과거 내무부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를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 부처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바로 선거 직전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정상적인 행태라고 볼 수가 없죠. 유 장관이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으로 활동했던 점을 감안할 때 유 장관의 출마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 터다. 실제 박 대통령은 유 장관의 사의 표명을 접한 자리에서 인천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중요한 지역 인천의 선거에 나서는 유 장관을 대놓고 격려 지원한 꼴이다. 명백한 선거 개입 발언이다. 이렇게 박 대통령의 지원 속에 안행부 장관이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마당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다. 공정선거를 감독해야 할 안행부 장관까지 선거용으로 쓰이는 걸 보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원칙 따위는 저버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네, 선거관리 주무장관을 지방선거에 내보내면서 그 대통령이 인천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선거의 중립을 지키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대통령의 발언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은 노골적으로 선거관리 주무장관을 했던 사람이 인천시장으로 출마하겠다는 데 대해서 당신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이나 다름없죠. 공무원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도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했던 발언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탄핵같이 했던 그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이 바뀐 게 새누리당이고,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한나라당의 대표를 지냈던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남이 하면 훈련이고 자기 하면 로맨스라 이런 시체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를 관리해야 될 내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 지방선거에 차출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중도 퇴임시켰을 것이다. 정창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3년 임기에 3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소속 최문순 현 강원지사에 맞설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하자 임명된 지 9개월밖에 안 되는 공공기관장을 빼내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정 사장은 당초 임명 때부터 낙하산 논란이 컸던 인물이다. 임명할 때는 전문성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낙하산 인사를 내려꽂더니 지방선거에 필요하자 강제로 징발한 꼴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공공기관장 자리를 이렇게 선거판에 졸쯤으로 취급하면서 공기업 개혁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연못구어이기 십상이다. 결국은 야권 신당의 출연으로 인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땅짓고 헤엄치기라고 생각했던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기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을 인천시장으로 내려꽂고 그리고 그렇잖아도 낙하산이라고 했던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임기 3년의 3분의 1도 못 채운 시점에서 강원지사에 내보내기 위해서 또다시 징발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노미 상태에 빠져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그래서 중요하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 새누리당이 이긴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2012년 12월 19일의 부정선거, 무슨 부정선거냐 이렇게 역공을 하고 나올 게 뻔할 뻔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선거 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입니다. 선거 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한 그 대통령이 선거 주무장관을 인천시장으로 내보내면서 인천은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 쉽게 얘기해서 유정복이 네가 좀 됐으면 한다. 이딴 얘기를 하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입니까? 정책과 정견을 통해 경쟁하는 새로운 선거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선거 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하나는 행태라고는 오직 지방선거 승리에 혈안이 되어서 선거관리 주무장관마저 광역단체장 후보로 징발하고 취임 9개월의 공공기관장을 차출하는 식의 비상식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 몰상식이 계속되는 한 선거 정상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이 선거 논리에 좌우되면 민생과 경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생을 운영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정말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건지 참 걱정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예, 플리포도님이 똑똑한 12시에 참여해서 참패 기념으로 2구자 정지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아는 문제가 나와서 빵점은 있지만 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예, 저도 똑똑한 12시 퀴즈에 제가 나간 건 아닙니다만은 퀴즈 도중에 잠깐 들어가서 문제 들어봤는데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건 거의 넌센스 퀴즈에 가까워서 오히려 많이 맞추는 게 비정상인 겁니다. 예. 비정상은 정상화해야 됩니다만은 비정상의 정상화는 정자입니다. 정자. 예.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본과 권력으로 더 자유로운 진짜 알짜배기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 되시고 싶은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1구자 5만원 그리고 4월 1일
TV 뉴스가 매일 1시간씩 시작되면은 구독료 성격의 조합비를 매달 1만원씩 징수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조합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매달 출자금을 일단 5만원 단위로 내고 매달 만원씩 부가세 아마 별도일 겁니다. 내는 아낌없이 퍼주기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쉬운데요. 미래협동조합은 아마도 1년 혹은 2년 이내에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하는 그런 협동조합 기업으로 성장할 겁니다. 예. 자, 조합원 가입을 해주신 분은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제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인천 부평구 북의 3동 주공아파트에 알고 싶어요 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도 및 또 조속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의 화로동선님, 그리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SP 수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가입 감사드립니다. 한겨레신문도 유사한 사설을 통해서 현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한 걸음 더 나가 있습니다. 민생 대 정치 대결 구도의 허구라는 사설인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정치를 핵심 고리로 이루어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 선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이었다. 박 대통령의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새누리당에서는 신당 노름보다 민생부터 챙기라. 민생이 정쟁에 우선한다는 원칙 아래 복지 3법 등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등 민생 공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네, 사실 이 민생이라는 것은 선거 때만 챙기는 게 아니라 늘 챙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은 선거 때만 챙겨요. 평소에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집권 여당이 선거를 민생 대 정치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정치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야당이 민생의 휘방꾼이라는 식의 논리는 여당이 선거 때마다 써먹는 단골 메뉴입니다. 선거의 여왕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민생 세일즈의 중요성 놓칠 리가 없죠. 그렇지만 과연 대통령 박근혜 씨와 새누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생을 앞세울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회의적입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나온 지 몇 시간 뒤 최측근인 요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부터가 한편의 코미디다. 조금 전에 경향신문의 사설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안행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민생 분야의 핵심 장관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4대약 척결을 비롯해서 폭설 피해,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등 챙겨야 할 민생 현안도 산적에 있는 부서가 바로 안전행정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라면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치로 달려간 유정복이부터 음이질책해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면서까지 인천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유정복이를 격려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더 팍팍해져만 가는 서민들의 삶을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 타령은 후한무치하다는 느낌마저 준다라고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지적합니다. 악화되고 있는 취업난, 청년 실업의 증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계부채, 경기 악화했다는 정례고 증가, 서민들의 삶의 붕괴는 각종 통계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는 결국은 잇따른 서민들의 자살로 나타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로 든 잇따른 생활고 비관 자살도 따지고 보면 이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과는 무관한 것처럼 말을 하고 오히려 야당 때문인 것처럼 덮어 씌우기까지 하니 정말 가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생을 정치의 대척점으로 놓는 것부터 허구적이고 기만적이다. 민생과 정치는 결코 대립항이 아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관계도 아니다. 정치와 민생은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좋은 정치는 좋은 민생의 선결 요건이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치에만 몰두한다는 식의 논리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혐오감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교묘한 술책일 뿐이다. 오히려 민생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의미를 국한해 볼 게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야 마땅하다. 선거에서 거짓된 민생 심화를 추방하고 대신에 제대로 된 정치적 격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야말로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민생과 정치 결코 대척점에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마치 그 반대편에 민생이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민생 타령은 말입니다. 민생 타령 제대로 하려면은 진짜 민생에 올인을 해야죠. 조금 전에 한겨레신문이 지적했다시피 민생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정부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바로 민생에서 아웃시켜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라. 정치에 올인하고 있는 이 정권이 마치 정치에 올인하는 것은 야당이고 민생을 챙기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것처럼 국민들을 오다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국민 수준을 자기들 수준과 똑같이 여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집권당과 오만방자한 정권을 국민들이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심판하는 길 이외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심판을 하면 정신 차리고 민생에도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생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민생 대 정치 대결 구도를 운이하고 있는 새누리당 허구에 가득 찬 거짓말이다 라는 한겨레신문의 오늘 사설은 시적절한 사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예, 저희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셔서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착하게 살자님이 조합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분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아마 월요일쯤 조간신문 한 군데에 그동안 저희들의 일한 중간 보고 겸해서 그리고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광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광고 나가면 조금 더 달라지겠죠. 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행편되는 분들은 상당수 많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여전히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제가 이 불확실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80 내지 90%가 청취자 중에서 조합원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는 미확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한겨레신문 정석구 논설위원 실장의 간첩 만드는 나라. 참 1987년 6월 민주화 대투쟁 이후 대한민국 물론 노태우가 그때 정권을 잡긴 했습니다만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정권이 지나오면서 민주화는 그래도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명박근혜 7년 딱 지나가니까 이거 뒤로 돌아가는데 정말 시간 그렇게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간첩을 만드는 나라로 전락한 대한민국. 정석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장의 아주 날카로운 칼럼 들어봅시다.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들이 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간첩 잡는다는 이들이 거꾸로 간첩 잡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지난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탈북 화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와 국정원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죄목은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 그리고 은닉죄였습니다. 보안법 관련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제12조 무고날조는
제1항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정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쉽게 얘기해서 간첩 조작하면은 다른 데도 아니고요. 바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는 거예요.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하는 자는 그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 항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수사 또는 정부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쉽게 해서 국정원 직원이나 검찰을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행위가 같다. 다만 그 법정행위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면은 바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2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규정 아주 엄격합니다. 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루면서 증거를 날조하거나 은닉하면 사실상 간첩과 동등할 정도로 엄벌에 처합니다. 주상과도 같은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 조항 사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정보기관 수사관이나 검사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처벌은커녕 이런 혐의로 고발당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천주교 인권위의 이 고발이 최초의 사례입니다. 바로 유호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 조작한 사실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그동안 수많은 간첩 사건들은 완벽한 증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간첩 사건들을 보면은 증거를 조작하고 날조해서 간첩을 만들어낸 메이드인 국정원 간첩 사건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10년 이상 진상이 감춰졌던 수지킴 간첩 사건은 국가기관이 어떻게 간첩을 만드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987년 1월 홍콩에서 수지킴 씨가 남편인 윤태식 씨에 의해 피살됐다. 그러나 국가안전기획부는 살해된 김 씨가 윤 씨와 위장결혼하여 남편을 북한으로 납치하려다 피살된 간첩으로 만들었다. 당시 안기부는 윤 씨가 김 씨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 씨를 간첩으로 만들었고 외무부도 안기부의 요청에 따라 진실을 외면했다. 국가기관이 공모해 남편한테 억울한 죽임을 당한 김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것이다. 간첩으로 몰린 김 씨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그야말로 남편에게 살해당한 수지킴을 마치 수지킴이 남편을 포섭하려다가 살해당한 것처럼 간첩으로 죽은 사람을 만들어서 죽은 사람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살아남은 가족들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제1동포로 1980년대 초 연세대 대학원생이었던 김병진 씨가 당한 경우는 훨씬 더 악랄하고 지능적입니다. 김병진 씨는 1983년 7월 국군 보안사령부, 지금의 기무사령부입니다. 국군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에 간첩 혐의로 연행돼서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공소 보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안사 직원으로 특채가 되죠. 그 뒤 2년 동안 보안사가 간첩을 어떻게 조작해내는지 김병진 씨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김병진 씨는 보안사 요원들이 우리가 간첩이라고 말하면 간첩이다 라면서 피의자를 법정에 보낼 때는 여기서 북의 혁명사상을 교육시켜 보낸다 이런 말까지 자랑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멀쩡한 사람을 보안사에 데리고만 오면은 그야말로 김일성 사상을 교육까지 시켜가지고 간첩으로 만들어서 내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간첩이라면 간첩이야. 멀쩡한 사람도. 김명진 씨는 당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소나무 출판사에서 1988년도에 낸 보안사란 책으로 묶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간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주 생생하고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는 증거를 날조해 무시무시한 간첩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진 줄 알았다. 그런데 최근 탈북 화교 간첩 사건에서 보듯 국정원과 검찰이 위조한 문건을
간첩 유죄 증거로 법정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거꾸로 무죄 증거가 되는 사진과 통화 기록 등은 은닉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해서 제출을 했고, 그리고 무죄가 될 수 있는 증거는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바로 그 보안법의 관련 조항, 이게 제12조입니다. 무고날조에 관한 그 법을 인용해서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검사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옛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엄습한 악습이 국정원에 의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만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거꾸로 증거를 날조해서 간첩을 만들어낸다면 그런 국가기관이 과연 존재할 의미가 있습니까? 검찰이 이번에 고발된 국정원 직원과 검사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간첩 조작이란 말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간첩은 잡아야죠. 그러나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서 그래서 정권의 어려움을 비켜가는, 그렇게 해서 여론을 호도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천벌을 받기 전에 실정법의 칼날 단죄를 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민기남 형님이 출연한 연극 은하수를 아시나요? 보고 왔는데요. 그때 9명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잘 봤습니다. 이번 주 아마 일요일까지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일, 그리고 토요일 역시 한 쌍씩 표 2장 주는 이벤트 계속합니다. 그동안 제가 깜빡 까먹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 안 하느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이메일 적어서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한 분만, 예. 오늘, 아마 저녁 8시죠? 평일에는 저녁 8시 할 겁니다. 연극 보러 가는 표 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예, 뭘 만들어 놓으면요. 오히려 나쁜 놈들이 더 빨리 그걸 써먹습니다. 복수노조법도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요. 복수노조라는 것은 그야말로 노동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인데, 오히려 복수노조법이 통과된 것을 기화로 의용노조를 만드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바로 유성기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장하나 의원이 유성희망버스는 복수노조법 개정의 시작입니다라는 글을 한겨레에 기고를 했습니다. 예, 이 애끓는 호소 들어보십시오. 2011년 7월 1일 수많은 기대와 우려를 안고 복수노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은 민주노조 운동의 오랜 주장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는 노동 3권 중 하나인 단결권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복수노조법은 오히려 사용자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의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동시다발로 직장 폐쇄, 경비 용역 투입, 조합원 개별 복귀, 친기업 노조 설립, 민주노조 와해라는 순서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작동됐습니다. 게다가 민주노조가 소수노조로 된 이후에는 친기업의 노조와 온갖 차별을 일삼으며 민주노조를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한 위법적 행위들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던 복수노조법은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예, 지금 볼륨이 잠깐 낮다는 그런 글이 보이는데요. 조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수노조를 만들어 놨더니 이걸 의용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를 견제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하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기아차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유성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9년 유성기업 노사는 세계무역기구 산하 암연구소에서 2급 발암물질로 인정한 심야노동, 그 심야노동이 없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주간 연속 2교대제를 합의합니다. 하지만 이 노사 합의를 유성기업 사용자, 유성기업 사장은 지키지를 않고 2011년 5월 18일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의 지원을 받은 유성기업 사용자가 노조 파괴를 시도합니다. 공격적인 직장 폐쇄, 경찰 병력 및 경비 영역 투입, 친기업 노조, 이 친기업 노조 설립이 바로 복수노조법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설립 등으로 이어지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어김없이 작동됐습니다.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절차에도 어긋난 부당한 징계를 당했고 심지어 경비 영역들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크게 다쳤지만 경찰은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호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지원을 받은 친기업 노조가 설립되어 교섭권을 빼앗겼으며 이후로도 사용자는 노조 간 차별로 민주노조를 탈퇴하라는 강요 및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온몸을 던진 투쟁으로 민주노조를 지켜냅니다. 도합 280일이 넘는 홍종인 아산 지회장의 고공농성, 그리고 1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정원 영동 지회장의 옥천 광고탑 농성과 더불어 수많은 투쟁들은 3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친기업 노조로 넘어갔던 조합원들이 다시 민주노조에 가입하면서 소수노조가 빼앗겼던 교섭권 결국 되찾아왔습니다. 친기업 노조 돈과 자리로 유혹을 해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친기업 노조가 그 기업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대변하겠습니까? 3년이 지나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민주노조로 사람들이 대거 넘어오는 바람에 교섭권을 다시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파괴 과정과 사용자의 횡포로 인한 노조 간 차별, 친기업 노조 설립 뒤 노동자 사이의 갈등, 그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현행 복수노조 폐해의 백화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15일 유성으로 가는 희망버스가 다른 많은 과제와 함께 유성기업의 사태의 본질적 문제 중 핵심인 복수노조법을 개정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용자에 의한 노조 파괴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복수노조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노동자 숫자가 1700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유성기업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 그 마수에 언제 어느 때 직장의 안정적인 직장이 붕괴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려면은 3월 15일 희망버스에 더 많은 분들이 탑승해 주셔야 합니다. 장하나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 역할을 맡기 전부터 희망버스의 단골 승객이었다고요. 부산 한진중공업 앞에서, 제주도 강정에서, 경남 밀양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배우려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3월 15일 이정원 영동 지회장의 고공농성이 154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번 유성버스가 우리 사회의 170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꿈을 키우는 아름다운 버스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라디오 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